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하드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SHV-140S1012-0322. 무슨 1년 번호 같은데요? 제품. 맞습니다. 예. 전자제품 그 뒷면에. 예. 이 검찰이 최순실 씨 재판에 증거로 제시한 그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바로 그 태블릿 PC 뒷면에 쓰여 있는 모델명과 생산 날짜고요. 오늘 이 태블릿 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르세요? 모릅니다. 벌써 소문 다 났는데. 예. 진짜 모릅니다. 검찰에서 원래 그 분석했던 결과하고 대부분 동일하다. 그리고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이미 했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최 씨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 최순실 씨 측은 이게 내게 아니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재판부에서 이제 그럼 우리 검증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검찰이 이제 제출을 했던 거고요. 이번 분석 결과는 그 바로 재판부의 의뢰로 이루어진 굉장히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태블릿 PC가 제조년이 2012년 3월 22일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것이 아니다. 빨리 죽여달라 그랬다면서요? 죽여달라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얘기고. 재판정에 이게 이제 현물이 등장했을 때. 반응은 이거 내 거 아닌데 뭐 이런 거였죠. 당시 이제 이경재 변호사하고 이제 법정 중앙에 나와서 태블릿 PC를 한 1, 2분 동안 육안으로 실제로 확인까지 했거든요. 참. 그래서 재판부가 피고인 자세히 봤느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으니까 이거 태블릿 PC 처음 봤는데 이런 태블릿 PC 쓰지 않았다. 라고 그 당시에 이 강력히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재 변호사도 이거 정말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현물이 이제 제출이 됐는데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아니 당사자는 모른다 처음 본다 쓰지 않았다 하는데 변호사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최순실 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규명이 될 거에 분명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신청해서 포렌식 했으면은 더 이상 조작 주장하기가 어렵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제 이 최순실 씨 측이 요청한 부분을 상당 부분 재판부가 다 받아들인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기관과 관련해서도 원래 이제 검찰하고 JTBC 처음 이제 이 보도한 그쪽 언론사에서는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에 이걸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운데 한 곳으로 하기를 이제 희망을 했고요. 서울대 측은 연구 인력이 우리가 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기피를 했고 카이스트는 지난 10월에 JTBC 태블릿 PC 취재팀에 이 언론상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수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지금 최순실 측도 이걸 이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견을 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김진태 의원인가요? 국회 상임위에서 큰 소리 빵 치고 하시던데 자유한국당이 좀 머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까지 꾸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29일 날 3차 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국민 공개 분석도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청문회라든가 뭐 국정조사 추진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하여튼 뭐 최순실 씨 결심 공판 언제입니까? 뭐 지금 일단은 12월 14일에 하겠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일 날,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지금 뭐 삼성 뇌물이라든가 롯데 SK 뇌물 부분 관련해서 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 또 검찰 양측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변론의 일종에 이제 해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네. 그 일주일 뒤 그래서 12월 14일 날 전반적으로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이제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또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지금 열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전에는 뭐 한수 조치하자 이랬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는 모양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예. 후속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 네. 부분과 관련한 수사 진행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안 됐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은 어떻게 관계될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그 국정농단 관련한 그 재판들이 선고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1심 선고 나온 것도 있고 2심 선고 나오는 것도 있고 예. 또 그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예. 자,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순실 씨 결심 공판까지 나오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도 연이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긴 한데 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국선 변호인단 지금 면접도 지금 거부 중이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여겨지긴 하는데 네. 뭐 앞으로 계속 안 나오면 골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재판부가 밝히고 있어서 네. 서두르는 그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자, 터블릿 PC 소식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소식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2022학년부터 이 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별 필수 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 마치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수강 신청에서 비슷하죠. 미국은 아마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제1공약이었던 만큼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교육평론가와 함께 고등학교 학점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교육평론가라고 하시는데 이번 고등학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건 예전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요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학생들의 수준이나 또는 지향, 대학 때 하려는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문이과 2개 나누는 것 빼고는 완전히 이제 봉합 방식으로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죠. 네. 결국 이것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다양화를 다 학교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만들어서 학교 수준으로 다양화하는 이런 정책을 써왔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서열화만 점점 심해지고 고립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예. 학교 수준의 다양화가 아니라 개인 수준의 다양화로 가자. 개개인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해서 예.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개인 수준으로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자. 이런 어떤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서 대선 공약 중에서 하나가 역시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폐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전체는 아니고요. 예. 예.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전환하자. 일반고로 전환하자. 맞습니다. 전환하자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고등학교 학점제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단 전환을 해놓고 뭐 선과 후의 문제에서 먼저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까? 그 문제가? 오늘 그 교육부 내놓은 보도자료를 잘 보면요. 예. 사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이 고교학점제 도입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묻어납니다. 예. 그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2020년에 정책 결정을 마무리하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엔 2021년은 바로 고1부터 일반고로 이 학교들이 학생을 받기 어렵거든요. 예. 여건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엔 2022년 고1부터 모두 이제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겠다. 예. 사실상 동시 시행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학점제로 간다 그러면 대학 입학 학력고사라든지 미국식의 SAT나 뭐 AP 같은 다른 시험 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지금 교육부가 발표하는 것은 예. 대입 시험과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내신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내신과 예.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또 수능이라는 별도의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능제도 개편은 이제 이미 올해 한번 시행하려 이제 예고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으로 이제 넘겼죠. 내년 여름에 수능 개편안을 새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 네. 그것과는 이제 논리적으로 별도로 고등학교의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교 교육, 즉 이른바 내신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것에 있어서 이제 다양성을 불어넣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방금 말씀을 대략적으로 주셨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평가 방식을 지금까지 했던 점수제가 아닌 또는 내신 등급제가 아닌 A, B, C, D, F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결국 내신 반영과 또는 대학 입학 수능 공사의 적정한 비율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추론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대학 입시의 제도도 이런 패러다임, 고등학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 그러면 대학 입시 제도도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예, 물론 맞물려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교 내신과 관련해서는 네. 학생들이 여태까지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물리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중국어 같은 과목은 아무래도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예. 그런 그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대평가 하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불리해집니다. 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과목을 기피하고 뭐 이를테면 뭐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생물을 선택한다든지, 네. 뭐 엉뚱하게 아랍어를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상대평가 고유의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 상대평가의 이런 그 고유의 부작용, 즉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이런 문제가 내신과 수능 양쪽에 모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는 수능에서는 과목의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줬거든요. 예. 근데 내신에서는 과목 선택권을 여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간표가 똑같았죠. 내신에서도 이제 과목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동시에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려면 사실상 수능과 내신이 모두 다 절대평가로 가는 이런 큰 방향이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고서는 이런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 고등학교 학점제가 100개 정도 학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시범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할 시범학교를 이미 교육부가 발표를 해낸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 학교들은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직 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상대평가 아닙니까? 네. 상대평가 하에서 이제 학점제를 이제 실험해보는 이런 학교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100개가량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인 것이죠. 우리 이범 평론가께서도, 뭐, 대충 짐작은 가시겠습니다만, 뭐, 100개가 되었건, 500개 전국 일반 고등학교가 되었건,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로 가게 된다면, 이 평가 시스템의 어떤 형평성 또는 일반성, 투명성, 이것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평가니까 뭐 다 A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절대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네. 그때 이제 20명과 차지해서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했더니 네. 다들 이제 수를 주는 중간기말고사를 극히 쉽게 내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 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성적표에 자기 점수 이외에 표준 편차와 평균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는. 그리고 사실은 전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이 과목 수강생들은 A는 몇 퍼센트 받았고 B는 몇 퍼센트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기재하게 하면 그럼 대학 측에서 이제 이 학생 성적표를 보고 이 학교는 내신을 부풀렸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내신 절대평가의 가장 심각한 그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내신 부풀리기를 한다는 성적을 잘 주기 경쟁을 한다는 문제인데 예. 이런 식의 이제 보완책을 시행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업 교실을 보면 과연 이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교실인가 또 교사의 인력은 충분한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교과교실제, 그러니까 수학교실, 영어교실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렇죠.
이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예.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를 보면 예. 대학의 과목마다 강의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다 학점제를 해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과교실제하고 맞물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교실제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실 지금이 이제 학점제를 도입할 최고로 그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앞으로 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이 학생들이 63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22년부터 학점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생입니다. 2006년생인데 이 학생이 44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 6년 만에 63만 명이 44만 명으로 줄어들면 네. 당연히 고등학교에 공강과 교사에 상당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에 이제 때 맞춰서 교육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죠. 예. 그게 도시 지역별로 다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빈 교실이 남아도는 현상이 다른 지방보다는 조금 덜할 수가 있고 지방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금 시도별 인구 통계를 보면 예.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비율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에 비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과밀하니까 예. 6년 뒤가 되어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보다는 역시 비슷한 비율로 한 25% 정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이번 평론가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하나의 의문이 저도 이제 대학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학점 잘 주는 교수님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또 학점 잘 주는 과목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방금 이렇게 이제 학점제로 가게 되면 인기 있는 교사 선생님, 인기 있는 과목 이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몰리게 될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지금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네. 엄밀히 말해서 교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예. 대학과는 달리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입시에 유리한 과목, 또 좀 점수 따기 좋은 과목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건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데 네. 이미 지금 고등학교에 이를테면 수학은 몇 단위 이상을 들으라는 그런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규정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의 어떤 공통 과목은 당연히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그 교육부에서 지금 국영수가 5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네. 이수 과목의 이 총 단위수가 예. 이런 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 이런 규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예. 학생들이 지나치게 예를 들면 쉬운 과목이나 또는 뭐 편한 과목 이런 과목으로 쏠리는 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또 입시 과목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 시행에 관해서 이범 교육평론가부터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시 YTN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